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평문 쓰기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묘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술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 다시 말해 이미지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진 이미지를 묘사하는 이 묘사하기의 부분이야말로 비평문 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묘사하기에 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비평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비평문 구성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볼 묘사하기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묘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평가가 작품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는 항상 이론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 비평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이론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한다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묘사를 하고 그 묘사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면 묘사와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했을 때 비로소 한 편의 비평문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묘사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묘사가 뭐냐, 도대체 비평문에서 묘사하기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실제 묘사의 훌륭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묘사하기는 비평가가 실제로 대상이 되는 작품 속 이미지 혹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형식적, 매체적 여러 특징들을 언어 활동으로 풀어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평가가 자신의 글쓰기, 다시 말해 언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묘사하기는 사실은 실제로 비평문을 쓰는 사람이나 혹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를 위한 글이 아니죠. 그죠? 이건 감상을 하는 사람들, 감상자를 위한 글인데 감상자의 어떤 부분을 돕는 것이냐? 미술 작품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특색을 파악하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묘사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묘사하기를 통해서 작품에 관한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실제 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작가가 취했거나 혹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그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 또한 묘사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려졌구나 라고 더 쉽게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사하기에서 이 비평가가 이렇게 독자, 다시 말해 감상자에게 주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혹은 이 정보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후 글쓰기, 해석하기와 판단하기에서도 이 글쓰기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 비평문을 좋게 평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묘사하기가 대부분 비평문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묘사하기는 글쓴이가 글을 읽는 사람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묘사하기에 관해서 이제 뭐 주제 혹은 소재, 매체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주제와
형식 혹은 매체에 관한 예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와 이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쓰는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작가는 낸시 스패로입니다. 낸시 스패로의 작품을 비평한 대표적인 비평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낸시 스패로의 작업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예시들을 보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낸시 스패로는 이렇게 생기셨고 작업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여성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자, 실제로 이 낸시 스패로의 작업에 대해서 다나 슈텐커크라고 하는 비평가가 굉장히 훌륭한 비평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제로 쇼텐커크의 비평문을 사례로 들어서 이 낸시 스패로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비평문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작가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품 혹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 혹은 소재, 기법 이런 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잠깐 읽어볼게요. 스패로는 여성과 문화의 관계에서 지속된 역사의 악몽을 보여준다. 중세 고문, 나치 박해, 성폭력의 희생자 등을 포르노그래픽 이미지나 도망치고 있는 선사시대 여성들 혹은 신분이 낮은 반항적인 여성들 옆에 배치하고 하얗게 비어있는 배경에 핸드프린트나 콜라주 기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벌어졌던 권력 투쟁의 이야기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읽으면 이 작가가 어떤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인용문에서만 봐도 이 스패로라고 하는 작가가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쓰는지 대충 감을 잡도록 해준다. 그래서 좋은 묘사다. 그리고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주제의식, 다시 말해 이 여성의 몸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여성이 얼마나 이렇게 희생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작가의 주제의식이 작품 속에 드러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요 몇 문장만 봐도 이런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게 되게 좋은 비평문, 특히 묘사하기의 사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들의 얼굴이 진짜 허연, 마치 이제 제대로 채색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바탕 위에 막 그려져 있는데 그냥 보시면 이게 무슨 선사시대 동굴 그림인지 막 헷갈릴 텐데 실제로 비평가의 비평문을 읽고서 본다면 굉장히 오랜 동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억압에 시달려 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얀 이제 캔버스 위에 이렇게 굉장히 투박한 형태의 이 기법으로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사실은 이 소박함 속에서 훨씬 더 우리가 진솔하게 여성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여성을 고문하는 거죠, 그죠? Torture of Woman.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옵니다. 그 여성의 고문과 관련된 이제 이 그림이고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제대로 묘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 같은 여성의 몸이 있는데 이 이미지만 본다고 해도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지쳐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금방 꺼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비평문의 문장들이 있는데
앞에서 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실루엣들이 있고 어딜 향해서 막 나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혁명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 2000년 넘게 받아왔던 박해, 종속의 삶 이런 거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러 나선다. 각각의 여성들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각각의 구체적인 거. 색깔도 다 다르고 형상도 다 다르고 그려진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성들이 드디어 혁명을 위해 나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스페로의 작업들을 보면 스페로는 남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크게 떠벌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이런 비평문이 나오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무서운 이야기. 사실 여성이 타자고 여성이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어떤 주체의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 혹은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는 남성이 주축이 되는 거죠. 남성이 주체의 자리에 서고 남성 아닌 나머지는 다 타자의 자리에 서는 거였기 때문에 주체가 타자를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문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여성들이 핍박받고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 유린에 관한 문제는 항상 무시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 torture 뭐 이런 걸 봤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고문을 한다거나 여성에게 실제로 뭔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실제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악행이 반복되면 언젠가 여성들이 혁명을 향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쉬하면서 덮어버리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낸시 스페로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진솔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크게 떠벌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구나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방치하면 언젠간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라고 실제로 슈텐커크가 비평문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스페로의 작품은 여성 순환의 이미지를 기록된 역사 이전까지 확장한, 다시 말해 선사시대까지 확장한 종합판이다. 왜 선사시대냐면 아까도 제가 그려진 기법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그 원근법을 갖거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진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게다가 이 그려진 이 단순화된 이미지들을 보면 마치 그 동굴 안에 이제 선사시대 사람들이 뭐 소나 뭐 사냥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그렸던 것처럼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몇만 년 전으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역사는 사실 문명사회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제 이 작가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보인다 라고 끝맺음을 하는 게 낸시 스페로의 작업을 쭉 살펴보고 비평문을 쓴 쇼텐커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묘사만 잘해도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지금 어떤 이제 이론적 근거를 깔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론적 근거 아마도 낸시 스페로라고 하는 작가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겠죠. 그죠? 그림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잘 와닿는데 그 부분을 훨씬 더 섬세하게 짚어서 이 맥락을 확장하거나 혹은 중요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실제 이 주제 부분을
꼼꼼하게 다루는 비평문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형식,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미술은 회화만 있는 게 아니죠.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최근에는 옛날에 공예로 여겨지던 뭐 부분들도 미술 내부로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형식, 매체 이런 부분에 관한 묘사하기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레온 골럽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업에 대한 이 비평문들을 통해서 회화에서의 매체나 형식에 대해서는 이런 묘사가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골럽의 그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비평문을 썼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케이트 포리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인용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골럽이겠죠. 그는 베트남에 대한 거대한 그림 3점을 그렸다. 그는 보도사진과 군대 수첩에서 인물과 군복, 무기들을 골라 그림으로써 강력한 반전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다. 그는 우선 캔버스 2개의 베트남 민간인들을 불태우는 미군 병사의 그림을 그렸다. 이 거대한 공격적인 그림을 통해 골럽은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작가, 타협하지 않는 작가가 되었다. 자, 여기만 읽어보면 뭐겠어요?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의 이제 반전 입장을 잘 묘사를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불러일으켜서 강력한 반전 운동을 하고자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좀 궁금하죠. 어떻게 그려야 사실 그려진 게 뻔하잖아요. 보도사진이나 군대 수첩에서 이미지들을 골라오는데 인물, 군복, 무기 이거 너무 뻔한 대상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반전 운동에 동참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것인가? 사실은 형식 혹은 매체 활용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걸 굉장히 잘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작가, 타협하지 않는 작가가 되었다. 이 사실 우리 시대는 반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20세기 중후반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작가는 자신의 반전의 입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소재도 굉장히 끔찍한 소재를 갖고 왔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제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나 미군에 동참한 우리 군사들이나 가서 이제 민간인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봤더니 그 한국군에 의해서 이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후손 혹은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재판을 청구했죠. 그죠? 그 아무리 전쟁 때라고 해도 민간인 학살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이렇게 걸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참 지난 지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실제로 작품에 다루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평가가 보기에 이 작가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거고, 그죠?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정치색이 굉장히 뚜렷한 작품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작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작품을 보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The Prisoner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작업을 보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죄수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굉장히 뿌옇게 그려졌죠.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그냥 실루엣이 드러나는 둥 마는 둥,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꼈거나 혹은 무슨 가스가 막 차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예, 이 죄수에 대해서 이 파멜라 해먼드라고 하는 분이 묘사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먼저 나와 있군요. 죄수에서 인물은 시커먼 그을음과 뒤덮인 안개와 함께 나타난다. 표면에서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서 그것은 마치 조명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지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안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게다가 이게 허연 것들이 밝아서 실제로는 약간 조명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죄수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권총을 들고 있는 오른팔은 길어 보이고 권총집을 찬 엉덩이가 우리 쪽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다. 자, 잠깐 또 보실까요? 자, 이 권총을 들었는지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권총집을 찬 엉덩이가 불룩해 보여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애매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보면서 뿌옇고 그렇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이런 그림을 주로 그렸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죄수뿐만 아니라 골럽이 그린 그림은 실은 어디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인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작품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또 오타가 있네요. 뭔가 본 것 같은 이미지긴 한데 이걸 어디서 봤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불분명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말끔하게 떠오르지 않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골럽이란 작가의 작업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사실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를 확연히 알아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체가 사실은 부각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게 그려져 있긴 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로 어디서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표현 방법이나 매체 활용법이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전쟁과 항상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민간인 학살, 폭력, 이런 문제는 인류의 역사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분명하게 자리를 잡거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지점을,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지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뿌연 이 매체 활용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기 나온 요 분들은 실제 비평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작품이 다르게 보이긴 하죠. 자, 노란 스핑크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노란 스핑크스에서 이제 또 다른 비평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사실은 이제 비평문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작품하고 이게 오버랩이 잘 안 돼서 옐로우 스핑크스부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읽으면 그림을 보시면서 실제 비평가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노란 스핑크스의
여기 지금 스핑크스를 묘사하는 글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란 스핑크스를 비평한 비평가가 둘이 있어요.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해먼드하고 또 마크라고 하는 이제 비평가가 이 노란 스핑크스에 대해서 비평문을 썼는데, 이 두 분 모두 다 이렇게 그곳에 스핑크스가 있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썼는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잡종 괴물은 하나의 전령처럼 우뚝 서 있다. 두 다리는 묵직한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지탱하고 있다. 몸통은 우리의 반대편으로 돌아서 있고 야수의 왼쪽 얼굴이 노란색을 바른 넓은 화면에 보인다. 자, 보셨어요? 스핑크스는 잡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괴물이 맞고요. 우리를 등지고 지금 등을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인데 얼굴이 사람인 괴물이죠, 그죠? 근데 이 얼굴이 노란 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또 다른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골럽의 작품 속에는 비인간성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비인간성 속에서 인간성이 느껴진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인간의 비인간적인 면을 주로 부각하는 게 이제 이 작가가 했던 일이고, 사실 그 중에서도 비인간성 중에서도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이걸 항상 모호하게 어렴풋이 느껴지도록 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불분명하게 느껴지면 이건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뭐지? 뭘 그린 거지? 왜 이렇게 뿌옇게 그렸지? 불분명해. 이런 걸 생각하는 와중에, 아, 저런 폭력성은 내 속에도 있고 이게 언제 발현될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비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굉장히 묘한 지점을 묘한 방식으로 잘 포착해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실제로 골럽을 높이 평가하는 비평가들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신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신문, 정확하게 신문 2인데, 이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배경이 뻘개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이런 상황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문을 하는 사람이고 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얼굴에 검은 천이 씌워지고 빨가벗겨진 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결박당해 있죠. 그 누가 나를 신문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신문을 할 건지, 나에게 어떤 방식의 폭력이 가해질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극도의 공포 속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고, 그건 우리한테 극도의 불확정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 극도의 불확정성이라는 건 실제 극도의 공포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텐데, 신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무슨 게임이라도 하는 것 같죠. 이 얼굴에 흐릿하지만 긴장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막 신문을 하던 중에 누가 찾아와서 야, 사진 찍자, 이쪽 봐 라고 하면 치즈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끔찍한 그런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 브룩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골럽의 작품에 나오는 희생자들에게는
희생자를 고문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복면이 씌워져 있다. 복면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얼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저 자리에 복면이 씌워진 채로 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든지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빨개 벗겨져서 그냥 살덩이가 나와 있는 채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 브룩스가 좀 더 쓰기로 그 희생자의 살은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니까 명명할 수 없는 그냥 물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에서는 그냥 인간의 신체 그대로이긴 한데, 작품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렇게 육신이 파편화되어, 그러니까 조각이 나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뭔가 이렇게 바디 파츠, 뭐라 그러지, 몸의 일부들이 이게 뭔가 딴 자리에 가서 붙어 있어서 이게 보면 즉각적으로 놀라워라 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도 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신문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문자들은 언제나 이게 마치 하나의 게임을 하기 위한 구실로 신문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즉각적으로 공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희한하게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관람자는 저기에 결박된 채 앉아있는 신문 당하는 사람의 위치와 나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해먼드는 뭐라고 하냐면, 신문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구경꾼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용병들의 얼굴에서 나온다. 실제로 이 용병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처럼 자동적으로 이를 드러내며 시주 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마치 무슨 장난이나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고, 약간 초현실적인 상황에 관람자들이 쉽게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람자는 오히려 더 신문 당하는 사람의 위치와 동일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만약에 저 고문 당하는 사람, 신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이 고문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서 죽기를 바라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게 되고, 그 결과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스스로 갖도록 희한하게 이제 이 작동 방식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작동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관람 방식이 희한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분명함, 약간 뿌염, 뭐 이런 그 매체 효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 비평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야경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속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보면 폭력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해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에나 있는 폭력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실제로 브룩스는 이제 이 야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작품들은 파란색이 화면을 지배하는 텔레비전 이미지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라고 씁니다. 실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TV가 연상되면서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어드리면 어떤 이는 이 어둡지만 빛을 내는 표면에서 공습 경계 상황의 불침번이나 거리에서 물체의 외곽선을 식별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강도를 골라내는 야경꾼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격은 위협적이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위험이 사방에 있다. 이런 점은 골러비 초기에 그린 신문실의 불길한 구석과 다르다. 자, 아까 봤던 그 신문 이 같은 거 보면 일단 색조도 달라졌고 거기서는 훨씬 더 그 불편함이 더 이렇게 확 드러나는데 반해서 이 그림들은 훨씬 톤 다운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숨긴 듯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훨씬 덜하다는 거죠. 그러나 단색조의 푸른 금속광은 곧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낯선 백열등 불빛이 인해 전구 불빛 특유의 냉철함으로 장면에 토막토막 침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파란색이 주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차갑잖아요. 차갑고 이 어떤 금속의 느낌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잘라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잔잔한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포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일상적인 삶의 기저에 언제나 이런 불편함 혹은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을 뉘우치게 되는 굉장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내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판화 작업을 더 많이 하는 작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화를 할 때 이런 흐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판화 표면을 긁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문질러서 흐리게 만들고 이런 효과를 즐겨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품으로 이제 완성되어 나왔을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흐릿함, 그래서 더 불안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는 그런 점에서 이제 형식, 매체 활용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 그런 작가다라고 평론가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 제가 평론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항상 끝맺을 때 칭찬한다 뭐 이렇게 끝을 맺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비평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작품을 비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싫은데 그 작품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하는 거는 참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싫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비평문을 쓴다라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싫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런 비평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요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비평문들을 예외적으로 몇 개 언급할 수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비평문들은 좋아요라는 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좋아요라고 해서 비평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부탁을 받고 비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비평문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작가를 만나고 작품을 보고 작가와 이렇게 몇 번에 걸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한 다음에 그 작품을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평문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싫어요, 나빠요 라는 비평문을 쓰는 일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비평가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평문을 쓸 때 훨씬 힘이 나고 글도 잘 나갑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화 혹은 판화를 떠나서 조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에서의 사례가 되는 이제 작가는 데보라 버터필드라고 하는 작가고요. 이 작가는 실제로 말 조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데보라 버터필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재료, 하지만 굉장히 미니멀해 보이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막대기, 금속 폐기물, 강철, 혹은 진흙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걸 왜 썼냐라고 물어보면 말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인함, 혹은 강인한 존재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단하지만 미니멀한 이런 소재들을 즐겨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작가는 비평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약간 찬탄의 어조로 이 작가의 작업들을 비평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옐린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는데 이 비평가는 이렇게 씁니다. 이제 사실은 뭐 버터필드의 노련함, 이 강철을 이렇게 잘 다루다니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찬탄조로 쓰는 글인데요. 읽어드리면 철은 이들 작품이 이상적인 구조를 갖는데 일조한다. 철은 단 몇 번 만에 둥글려져서 다른 것들에 맞춰지고 이런 철이 보여주는 곡선은 굉장히 우아하다. 얼핏 보아 무성의해 보이는 손길로 금속을 다루는 버터필드는 자신의 주제인 정지된 운동감을 능히 잡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비평가인 브룩맨 같은 사람도 이 작가가 이 소재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 찬탄조로 씁니다. 이 형태는 생생한 물성과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세 마리 말 모두 각각 각색의 녹슨 금속 파편들로 만들어져 있다. 낡은 북, 파이프, 울타리 그것들은 변형을 가한 후에도 여전히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지금 말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실제 폐품을 재활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이 작가의 말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탄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비평가는 이 작가가 말의 해부학에도 능통을 해서 이 말을 진짜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같은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읽어드리면 버터필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말 갈기는 녹슨 금속의 긴 빗자루로 우아한 형태를 유지시켰고 실제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갈기가 없네요. 자, 요걸 가지고 보실게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버터필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말 갈기는 녹슨 금속의 긴 빗자루로 우아한 형태를 유지시켰고 견갑골 융기는 금속 관으로 강조했으며 견갑골이면 이 근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속 박차는 말꼬리에 뼈처럼 세웠고 금속 조각을 2개 이은 것으로 말 다리의 뒷관절로 사용했다. 이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걸 2개를 이어서 이제 말 관절 이어 붙이는
이런 이제 놀라운 그 이렇게 표현력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사실 이걸 이렇게 뭐 견갑골이라거나 말관절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저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해부학에 능통해야만 하고, 사실 능통해야지만 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말뿐이 아니라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체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인체 해부, 그죠? 뭐 이런 거에 능통하잖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무도 몰래 살짝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해부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뭐 그렇게 했다잖아요. 물론 그때는 인체를 해부하는 게 금기였죠. 왜? 그때는 교회가 인간의 모든 삶을 관장하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갈라서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이 만드신 대상에 손을 댄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해부를 했는가? 사실 16세기, 뭐 15세기 이때가 신앙과 과학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지식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성직자들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이제 일단 동의하는 척하긴 하지만 과학적 진리는 따로 있다라는 걸 이미 16세기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뭔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해부학적 지식을 가져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 버터필드라고 하는 작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해내서 폐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딱딱한 이런 금속 재료 혹은 뭐 나무 이런 걸 가지고서도 굉장히 유려한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금 더 이제 찬탄조의 비평문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크는 버터필드의 조각에 경이감을 갖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말에 대한 그녀의 관찰은 철학자처럼 열정적이고 가수처럼 열렬하다. 이거는 이제 정말 찬탄이죠, 그죠? 덧붙이기를, 말의 등의 곡선이 이어져 강인해지고 크고 두꺼운 금속 조각이 엉덩이의 각을 잡고, 여기 보시면 등의 곡선이 쭉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래서 크고 두꺼운 금속 조각이 이 엉덩이 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들이 굉장히 유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 부품이 앞다리에 정강이 모양을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죠? 정강이가 이쯤 되겠죠, 그죠? 금속 부품들을 가지고 말에 정강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폐품을 활용해서 이런 선을 만들어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냥 이 도판을 갖고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 이 작가의 말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별의별 폐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애들용 세발 자전거 부품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졌을 법한 무슨 나무 조각, 혹은 뭐 아니면 무슨 폐품으로나 쓰일 것 같은 철 조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말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다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가로서의 어떤 느낌은 미감,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는데, 이 작가의 경우는 그 모든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취를 해낸 그런 작가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데 보시면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배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철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휘어서 요런 선을 유려하게 만들어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각도도 실제로 이제 그 매처럼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데 이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거의 완벽하다라는 게 이 작가를 칭찬하는 비평가들의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형식 혹은 매체 활용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인 그 유리공예가 데일 치울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 아트, 비디오 아트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용도 했고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묘사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품의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말로 잘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품의 가시적인 부분을 말로 잘 설명을 한다.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쉽다는 거죠. 지루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될 때 그게 묘사하기에 좋은 사례가 된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묘사하기에 남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